전 세계 부의 총합이 약 500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각국 정부가 합심해서 돈을 1000조 달러어치 더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 인류 전체가 2배로 부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면 빈부격차가 해소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걸 시도한 나라들이 있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돈다발을 수레에 싣고 빵 한 덩이를 사러 다녔고 지폐로 벽난로에 불을 지폈고 심지어 화폐를 아예 포기하고 외국 돈을 쓰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돈이라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종이 자체가 10,000원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고작 몇십 원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그 종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종이를 주면 누군가가 10,000원어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약속이에요. 사회 전체가 이 종이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암묵적인 합의죠. 그런데 이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는 그냥 종이가 되어버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설명하는데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에 사과가 100개 있고 돈이 100만 원 있으면 사과 한 개당 가격은 대략 10,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돈을 200만 원으로 늘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과는 여전히 100개뿐인데 돈은 2배가 됐으니까 사과 한 개 가격이 2만 원으로 오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졌으니까 사과를 더 사려고 하는데 사과 농장은 갑자기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돈은 2배가 됐는데 살 수 있는 건 똑같이 사과 한 개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기본 원리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과 농장 주인도 이제 돈이 많아졌으니까 비료를 더 사고 싶고 일꾼을 더 고용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비료 가게 주인도 돈이 많아졌고 일꾼들도 월급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니까 사과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농장 주인은 이익을 유지하려면 사과 가격을 더 올려야 해요.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는데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 결과로 전체 경제가 물가 상승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나라들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1920년대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 하면 유럽에서 가장 경제가 탄탄한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 독일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했는데 문제는 4년간의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이 돈을 찍어서 배상금을 갚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나름 괜찮아 보였을 겁니다. 배상금도 내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1923년이 되자 물가 상승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는데 1월에 빵 한 덩이가 250마르크였거든요. 그런데 7월에는 3,000마르크, 9월에는 150만 마르크, 11월에는 무려 2천억 마르크가 됐습니다. 아침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다 먹은 후에 계산하려고 하면 가격이 2배로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먼저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직장인들은 점심을 굶고 바로 가게로 달려갔는데 몇 시간만 지나도 돈 가치가 반토막 나버렸거든요. 당시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돈다발을 블록처럼 쌓아서 노는 모습이 있는데 장난감보다 지폐가 더 쌌기 때문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지폐로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장작을 사는 것보다 지폐를 태우는 게 더 저렴했거든요. 평생 모은 저축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이 결국 빵 한 덩이도 못 사게 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사회적 불만이 쌓여서 결국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짐바브웨입니다. 이 나라는 원래 로디지아라는 이름으로 영국 식민지였다가 1980년에 독립했는데요. 독립 후 로버트 무가베가 과거 식민지 시절의 불평등을 바로잡겠다면서 백인 농장주들의 땅을 전부 몰수해서 흑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짐바브웨는 원래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농업이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대규모 농장을 맡기니까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몇 년 만에 식량 자급자족하던 나라가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외국 투자자들은 떠나고 국제 제재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역시 돈찍기였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의 공식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8.97%였는데요. 해라는 단위가 10의 2제곱이에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이 100만 짐바브웨 달러였다가 저녁에는 1000만 짐바브웨 달러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100조 짐바브웨 달러짜리 지폐까지 발행했는데 그런 초고액권이 나왔는데도 일상적인 지출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결국 짐바브웨 정부는 자국 화폐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동안 미국 달러 등 외국 통화가 사실상 통용되는 상황으로 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나라는 베네수엘라인데요. 이 사례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국민들에게 온갖 복지 혜택을 쏟아부었는데 휘발유 가격이 물보다 쌌고 전기세가 거의 공짜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높은 유가라는 한 가지 조건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건데 2014년부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대까지 폭락했거든요. 정부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복지는 줄일 수가 없었어요. 사회주의 정권이었고 복지 축소는 곧 지지율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돈찍기였는데 2018년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100만%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그날 바로 물건으로 바꿔야 했고 슈퍼마켓 선반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가장 슬픈 장면은 사람들이 지폐를 길에 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줍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장지가 더 비쌌거든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던 나라의 국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어 탈출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약 7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외국 빚 갚을 때만 돈을 찍으면 안 되냐는 거죠. 이것도 안 됩니다. 돈을 찍으면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화폐 가치는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외국 채권자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돈을 마구 찍기 시작하면 그 나라 화폐의 환율이 폭락하는데 외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은 돈을 자기 나라 화폐로 바꿨을 때 가치가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결국 실질적으로 빚을 안 갚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나라에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요. 국제 신용 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전부 떠나버립니다. 단기적으로 빚을 갚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럼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답은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돈이라는 건 결국 물건과 교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거든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에 투자해서 사람들의 능력을 키우고 도로와 항만 같은 인프라를 건설해서 기업 활동이 쉬워지게 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부패를 척결해서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이 좋은 예시인데요. 두 나라 다 전쟁 후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국 전쟁까지 겪어서 1인당 GDP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두 나라 다 돈을 마구 찍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했고 수출 산업을 육성했고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에 가발과 신발 만들어 수출하던 나라가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실제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부가 늘어난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원하는 이유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때문이거든요. 맛있는 음식, 좋은 집,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 말이죠. 돈만 찍어서 모두에게 나눠주면 이런 것들이 늘어나냐고요? 아니죠. 음식은 농부가 키워야 하고, 집은 건설 노동자가 지어야 하고, 의료 서비스는 의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돈을 찍는다고 농부가 늘어나거나 의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빵이 부족하다는 건데 돈을 찍어서는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쇄기로는 절대 빵이 안 나와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마구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나라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바이마르 독일은 극단주의 세력이 집권하는 계기가 됐고,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는 치욕을 겪었고,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부국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 나라를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려다가
결국 모든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른 셈이죠. 돈이라는 건 결국 신뢰입니다. 내가 이 종이를 주면 상대방이 물건을 줄 거라는 믿음, 내일도 이 돈의 가치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정부가 돈을 마구 찍으면 이 신뢰가 무너지고 가장 고통받는 건 항상 서민들입니다.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을 사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지만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요. 경제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없는 걸 있는 척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빵은 안 생기고 공장은 안 세워지고 의사는 안 늘어납니다. 결국 그 종이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